안녕하세요. 어, 한국경제론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7주차 강의죠. 오늘 강의하기 전에 어,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과 관련된 공지를 이미 공지란에 공지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뭐, 그 공지된 내용을 여기서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러닝 X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시험 치는 거기 있을 겁니다. 네, 시험 치도록 되어 있는 그 장소가 있을 텐데,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해놨거든요. 들어가셔서 거기서 시험 문제를 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제 시험을 치냐 하면은 어, 그 4월 23일 날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 오전 9시부터 9시 30분. 요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이었으면 수업을 하는 날짜, 해당 날짜거든요. 그래서 9시에서 9시 30분 동안 시험을 치면 됩니다. 그리고 총 15문제가 나갑니다. 네, 총 15문제가 나가니까 그 15문제를 푸시면 돼요. 한 문제당 2점 해서 30점 만점이거든요. 3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문제가 2점씩 해서 30점 만점. 중간고사 배점이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면 된다. 가서 이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 서술형 문제예요. 서술형 문제. 서술형. 그러니까 서술형인데 긴 문장이 아니라, 긴 문장을 쓰는 뭐 자기의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뭐 적게는 한 줄만 써도 되고요. 한 줄 이상, 뭐 한 줄 안 나가는 경우 대부분 뭐 두세 줄 만에 끝나는 문제고, 한 줄에서 두 줄, 세 줄 정도 되는 문제고, 뭐 많이 써봐야 한 다섯 줄 이내, 네, 많아봐야 다섯 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이제 대단히 짧게 글을 쓰는 문제입니다. 네,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고,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거기에 답을 쓰고 제출하고 다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답을 쓰고 다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출을,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많이 쓰면 안 된다. 많이 쓰면 그 시간이 부족해요. 15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2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쓰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어서 문제 바로바로 이제 문제를 푸셔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그 자기 컴퓨터나 뭐 컴퓨터로 풀 거잖아요. 풀 거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제 잘 하셔서 컴퓨터로 풀 때 뭐 책을 보셔도 돼요. 네, 책을 찾아보고 푸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 작성해서 푸시는 걸로 30분, 9시부터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 반드시 제출을 다 하셔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간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컴퓨터로 들어오셔가지고 반드시 하셔야 되고, 테스트가 나올 겁니다. 네, 테스트가
그 시험 전에 테스트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테스트가 뭐 그 전이나 그 전날 나가겠죠.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자기 컴퓨터가 그 잘 작동을 하는지 하셔서 30분 안에 다 푸셔야 됩니다. 네, 다 푸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네, 소수령이고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죠. 네, 길게 쓰면 안 됩니다. 네, 길게 쓰면 시간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가지고 뭐 책을 찾아본다든지 뭐 책 찾아보면서 쓰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쓸 수 있는 문제가 나가니까 뭐 알면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문제 그 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푸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공지를 했고요. 중간고사 시험은 그 러닝 엑스 프로그램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장문 문제입니다. 네, 서술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간고 공제도 일단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그냥 단답형 형식으로 푸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공지를 했고요. 오늘은 9장 내용이죠. 시험 범위는 거기 적어놨지만 공지가 되어 있지만 시험 범위는 오늘 이 강의까지 1강부터 1주차 강의부터 1주차 강의부터 7주차 강의까지고 우리 책으로는 그 성태경 교수가 쓴 한국경제 2라고 하는 책에 이게 강의로는 그렇고요. 네, 강의로는 그렇고 교재로는 1장부터 9장까지 네, 교재 뭐 1장 이야기는 거의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 네, 그게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전 이런 시간인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9장 내용이에요. 9장 세계 속의 한국 경제라고 해서 국제경제학 이야기입니다. 네, 국제경제학 이야기고 뭐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국제무역론이랑 국제무역론이랑 국제금융론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이야기, 무역 이야기, 그 다음에 무역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 특히 이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무역 이야기죠. 국제무역 이야기인데 무역이 왜 일어나느냐, 왜 우리는 교환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 교환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인간 행동이죠. 뭐 아담 스미스는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는 어떤 교환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교환을 합니다. 예, 교환을 하는 이유는 교환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의 원리죠. 그리고 거래 이익 또는 교환 이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거래 이익 또는 교환 이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급자족 경제보다는 교환 경제 또는 시장 경제가 훨씬 더 이득이 크다라고 하는 게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죠. 그 거래 이익이나 교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 또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교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죠.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국가와 국가와의 거래라기보다는 뭐 다른 서로 다른 국가 내에 있는 어떤 개인 또는 기업이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기업이 거래 뭐 한국에서 있는 어떤 사람과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교환의 원리입니다. 개인들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서 거래를 하는 거랑 저 멀리 있는 미국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거랑 다르지 않죠. 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왜 하는가? 그거는 거래를 하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이득이 된다는 말을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걸 거래 이익이다 또는 교환 이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뭐 여러 가지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긴 하지만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거죠. 교환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하나의 교환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듯이 하나의 어떤 체제입니다.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회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한테 굉장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교섭이나 뭔가 이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면 교환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상대방에 대한 그 우리가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어떤 이해관계도 나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이해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의식, 타인을 고려하려고 하는 어떤 인식이 없으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동물한테 있어서 동물들은 교환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고려 또는 공감 뭐 이런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공동체 내지 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한테 있어서 굉장히 고유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교환 성향이 있다라고 인간한테는 교환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교환을 하게 되면 또 이득입니다. 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걸 거래 이익 또는 교환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환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일종의 우리가 교환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특화를 통한 분업이 이제 잘 이루어진 상황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분업 사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분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각자의 분업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일단 특화 또는 전문화를 하죠. 네, 전문화를 하고 이 전문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전부 다 내가 생산하지 않죠. 내가 생산하지 않고 그 내가 필요한 것 중에 일부만 하나의 분야만 전문화를 해서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다 생산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다 복무하고 있는 일이 다릅니다. 생산을 하는 것이 달라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이걸 분업사회라고 그러죠. 분업사회를 하고 일단 분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산한 것만으로는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는 특화를 하고 전문화를 하고 모두가 그렇게 특화를 하면 분업사회가 되고 그것이 분업사회는 곧 교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산한 것만으로는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교환을 하게 되면 이득이 되더라. 그게 이제 교환
이득 또는 거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교환 사회의 원리입니다. 교환되는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굉장히 분업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가 발달을 하고 선진 사회가 되면 될수록 잘 사는 국가가 되면 될수록 전문가가 많아요. 그 분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분업이 그러니까 직업이 엄청 많습니다. 네,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직업이 많거든요. 즉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 사회가 얼마나 잘 사냐를 따져고 봤을 때 직업의 숫자를 가지고도 가늠이 돼요. 네. 뭐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직업이 3배나 많죠. 네. 3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죠. 네. 어쨌든 근데 요 특화를 하는 원리가 있어요. 특화의 원리. 특화의 원리가 있으면 저기 적어놨죠 제가. 비교의 원리라고 해서 저기 밑에 특화의 원리라고 했는데 특화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절대 우위의 원리랑 비교 우위의 원리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우위의 원리라고 하는 건 제가 저기 적어놨는데 키워드는 적은 자원입니다. 적은 자원. 여러분들이 뭐 절대 우위, 비교 우위 이런 거 잘 아실 텐데 일단 뭐 복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우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건을 또는 같은 상품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자원 또는 적은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절대우위 원리라고 합니다. 절대우위라고 합니다. 네, 절대우위.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적은 자원 또는 더 적은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 이거 보드마커인데 요거 하나를 생산을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생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 자원을 적게 쓴다는 것은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이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시간에 걸려서 이걸 생산하는 사람보다는 1시간 걸려서 생산하는 사람이 절대우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은 자원을 써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절대우위라고 한다면 비교우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우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적은 자원을 쓰는 게 아니라 적은 것처럼 적은 기회비용을 쓰는 걸 의미합니다. 네, 적은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산을 하는 겁니다. 즉 비용이에요.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이 생산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의 정의는 뭐냐면 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 뭐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회비용의 개념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 포기하는 것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의 크기, 그게 기회비용이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르는 포기가 있어요. 선택은 그 포기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면 다른 거는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기해야 되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포기한 것의 가치, 어떤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되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의 크기, 그것이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이 되는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개념은 전부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다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어떤 걸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현재 경제학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돼야 되는 것은 여행입니다. 근데 그 여행을 했을 때 내한테 주는 만족도 또는 가치의 크기, 그게 내가 경제학 공부의 기회비용이 되겠죠. 포기한 것의 가치니까.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행을 못 가는데 여행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된 것의 가치, 여행의 가치, 그게 경제학 공부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예컨대 뭐 여행 1시간 하면 10,000원의 행복, 10,000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경제학 공부의 기회비용이 10,000원이 되는 것이죠.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현금, 그것도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만약에 경제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맨큐 경제학이라고 하는 교재를 샀다. 그러면 그 살 때 들어갔던 비용, 그 책의 가격, 예컨대 그게 3만 원이다. 그럼 3만 원 그것도 기회비용이에요. 네, 현금 지출한 그것도. 왜냐면 그 3만 원을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네, 3만 원을 그 경제학 공부를 위해서 쓰지 않고 포기한 거잖아요. 그 3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그래서 그 3만 원도 기회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포기되는 것이 그 두 가지다. 현금 3만 원이랑 여행 못 간 거 10,000원. 그 여행의 가치 10,000원. 그러면은 기회비용 두 개 더하면 4만 원이죠.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 네, 경제학 공부의 기회비용은 4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기회비용의 개념은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비용, 이 모든 경제학의 비용은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사람을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의 원리라고 하는 거.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줘라 이겁니다. 그 일을 줘라라고 하는 게 기회비용의 개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줘라. 그래야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이 해야 그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산출물의 가치분의 투입물의 가치잖아요. 그 투입물의 가치 그게 비용이잖아요. 투입물의 가치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산출물 내가 뭔가를 생산을 할 때 산출물의 가치 뭔가를 생산을 했어요. 뭐 이런 거 하나라도 생산을 했어요. 근데 그걸 생산을 누구한테 맡길 건가? 이걸 누구한테 특화시킬 건가? 누구를 전문가로 만들 건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산출물 같이 요게 똑같다고 한다면 요거 어차피 요거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겠죠. 그게 기회비용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회비용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왜 그럼 그 방금 이야기한 거는 어떻게 교환 이득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라고 하는 거죠. 네. 교환을 해라 이 말이죠. 네, 교환을. 그러니까 그, 그 분업을 해서 교환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교환 이득 또는 거래이익이 왜 생기냐를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좋은데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네. 예컨대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축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에서 뛰고 있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곳에서 뛰고 있죠. 거기에 이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주전으로 뛰고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굉장한 고수익자죠. 네, 고수익자고 축구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빨래까지 해야 되느냐? 축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손흥민한테는 빨래가 필요하죠. 왜냐면 운동선수들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빨래도 해야 될 겁니다. 빨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빨래를 교환하는 게 나으냐. 네, 직접 하는 게 나으냐 교환하는 게 나으냐. 교환 이득이란 게 뭐였습니까? 자급자족 경제보다 교환을 하는 경제가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게 교환 이득 아닙니까? 빨래를 손흥민이 직접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급자족 경제죠. 근데 교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빨래를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빨래 서비스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나는 축구에 특화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빨래를 맡기면은 그 사람이 빨래 서비스에 대한 특화가 된 거죠. 그러면 분업이 된 거죠. 손흥민은 축구를 하고 그 다른 빨래를 맡긴 사람 빨래만 하고 그리고 그걸 교환한 거죠. 네, 일정하게 교환을 한 겁니다. 빨래 서비스를 누군가가 손흥민한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손흥민이 돈을 지불을 하겠죠.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득일까? 이게 이득일까? 그게 이득일까? 이게 이득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손흥민이가 빨래를 하는 상황과 빨래를 하지 않는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자, 손흥민이 있습니다. A씨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있고 A씨. 그냥 일반인 A씨예요. 그 다음에 손흥민은 축구를 하는 사람이죠. 축구를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손흥민한테 빨래가 중요합니다. 빨래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알바가 있다 라고 하면 손흥민은 이 빨래를 하는데 뭐 그게 일주일치 빨래일지 한 달치 빨래일지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뭐 일주일치 빨래를 하는데 손흥민은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A씨는 손흥민의 일주일치 빨래를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절대우위의 원리에 의하면 이 빨래에 대한 절대우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손흥민한테 있습니까? A씨한테 있습니까? 당연히 손흥민한테 있죠.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적게 들여서 똑같은 빨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절대우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우위의 원리에 의한다면 손흥민이 빨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의 원리에 의해서 분업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손흥민이 빨래를 해야 되는가는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더 적은 기회비용을 가지는가? 손흥민은 축구를 하게 되면 시간당 1만 파운드, 시간당 1만 파운드의 1만 파운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축구에만 전념을 한다면 축구를 위해서 훈련도 하고 축구를 위해서 컨디션 조절도 하고 축구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이제 몸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축구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만 한다면 손흥민은 1만 파운드의 수입을 얻는다라고 하고 A씨는 축구를 해봐야 돈을 못 벌고 뭐 맥도날드 알바든 버거킹 알바든 알바를 한다. 그리고 A씨나 알바를 하면은 그러니까 한 시간을 축구를 하면 손흥민은 1만 파운드를 얻고 A씨는 요 2시간 동안 알바를 하게 되면 예컨대 10파운드의 소득을 얻는다. 2시간 동안 빨래 대신에 한 2시간 동안 하면은 얻는다라고 한다면은 손흥민과
A씨, 그러니까 빨래에 대한 빨래의 일주일 손흥민 일주일치 빨래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네, 기회비용을 구하면 손흥민은 이 빨래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1만 파운드죠. 네, 1만 파운드고 A씨는 뭡니까? 기회비용이 10파운드입니다. 10파운드. 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래를 하게 되면 손흥민이 빨래를 하게 되면 10파운드, 1만 파운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A씨가 빨래를 하게 되면 10파운드만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10파운드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A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교의 원리에 의하자면 A씨한테 빨래 서비스를 맡기고 거기에 대한 손흥민은 거기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즉 둘이는 손흥민은 축구를 하고 A씨는 빨래를 해서 둘이가 그걸 교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교환을 한. 그리고 그 A씨는 2시간 동안에 알바를 했더라면은 10파운드밖에 못 얻었을 텐데 손흥민과 협상을 할 수 있겠죠. 손흥민은 빨래를 했다면 1만 파운드를 포기해야 돼요. 1만 파운드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1만 파운드보다 더 적은 비용을 치를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합니다. 빨래 서비스에 대한 협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1만 파운드보다 적은 가격을 지불을 하게 된다면 손흥민한테는 이득이에요. 빨래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1만 파운드 그 미만의 가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손흥민한테 이득입니다. 그리고 A씨는 최소한 알바를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겠죠. 더 적은 돈을 받으면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격 사이에서 아마 빨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예컨대 A씨한테 그 빨래 서비스에 대해서 20파운드를 지불하겠다. 그러면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A씨한테도 좋고 손흥민한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만 파운드를 포기하지 않고 20파운드 만약에 가격이 20파운드였다 라고 한다면 20파운드만 지불하면 포기하면 되니까 손흥민한테도 좋은 일이죠. A씨한테도 좋은 일이고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래 서비스에 대해서 효율성이 달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투입물이 아니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산출물 가치 분의 투입물 가치니까 이 투입물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비용 아닙니까? 네, 비용. 산출물의 가치는 같아요. 빨래 서비스를 한다. 손흥민의 일주일치 빨래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산출물은 가치는 산출물을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은 비용을 들일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의 원리에 의해서 그 교환을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산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의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특화를 시킬 때 분업사회에서 누군가한테 특화를 시키잖아요. 특화를 시킬 때 가장 기회비용이 적게
그 일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한테 그걸 맡기는 겁니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사람한테 그거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걸 전 세계에서 찾는 겁니다. 전 세계. 누가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가. 네. 신발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찾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이 신발을 생산을 해서 생산하는데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미국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활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낮은 비용으로 신발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네, 하지 않을 겁니다. 저임금으로도 신발이라고 하는 산출물 가격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춰서 그 어떤 가치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를 찾게 되겠죠. 전 세계에서. 뭐 신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기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누군가를 찾아서 그한테 그 일을 맡길 겁니다. 해당되는 일을 맡길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역의 원리입니다. 비교의 원리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요 예에서 봤을 때도 A씨랑 손흥민이랑 굉장히 능력의 차이가 크죠. 능력의 차이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요 여지가 크잖아요. 1만 파운드랑 10파운드의 차이, 요 사이의 여지가 엄청 크잖아요. 요 안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실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겁니다. 높게 되고 누구 하나 이게 분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특화가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으면 많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에서의 어떤 그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이 교환 사회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기회비용의 원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박정희 개발 독재라고 그러죠. 네, 개발 독재, 개발 연대부터 우리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해서 굉장히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경제를 성장시킨 아주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뭐 굉장한 무역 대국이에요. 네. 우리나라랑 교역하는 나라가 200개가 넘습니다. 네. 이런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사실. 네. 굉장히 많은 나라랑 교역을 하게 되고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당사자들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한테 이득이 되죠. 교환 당사자라고 하는 거래 당사자 양방은 모두가 이득을 얻는 것이게 됩니다. 특히 국제 무역을 통해서 가장 우리한테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특화를 해서 계속 경제를 성장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비교 우위가 안 되는 거는 다른 나라로부터 그런 걸 받아들였죠. 네, 수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든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그 무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수출 주도형,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자기의 홈그라운드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정보들, 그야말로 우수한 정보들을 만약에 우리가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썼다면 자립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달성될 수 있겠지만 그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가지고 직접 국제 무대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우리 걸로 만들고 그거를 뭔가 우리의 학습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극대화시켜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 이런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성장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수출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수출을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해방 사회에서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아무런 물자가 없었죠. 아무런 물자가 없었고 뭔가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해외로부터 뭔가 들여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들여오죠. 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돈, 달러가 있어야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달러를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달러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죠. 수출을 해야죠.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을 해서 팔아야죠. 팔아야 달러가 우리나라한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그 해방 후에 너무 없었어요.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 방법, 수단, 자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중동이나 남미 같은 나라들은 중동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나라들은 그야말로 자원이 많죠. 네, 석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지하 자원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들이 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야 별로 그런 게 필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뭔가 지금 당장 먹거리가 필요했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그걸 들여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했죠. 달러가 필요했죠. 그럼 달러를 벌어야 되는 달러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즉 수입을 위해서 수출을 한 겁니다. 수입을 하자니 필요한 물건을 해외로부터 사자니 외화가 필요하니까 수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살 길 또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야말로 이제 해외에다가 팔아먹었죠. 우리 상품을 우리가 만든 상품들을 팔아먹었죠. 국내 시장은 너무 협소했죠.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너무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뭐 생산해봐야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해외로부터 수출을 해서 팔아먹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면 2020년 수출액이 5,128억 28억 5천만 달러죠. 이게 지금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출이나 수입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줄어들어서 5천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뭐 나름 선방한 스코어거든요. 수출액은 5천만 달러 정도, 5천억 달러 정도 되고 수입액은 그보다 조금 적은 4,600만 달러 정도 된다. 4,6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뭐 그 수입액이라고 수출 수입액이라고 하는 게 거의 GDP 대비해서 수출액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죠. 네, 41%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죠. 저번에 우리가 경제 순환 모형 그려서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과 관련해서 퍼센테이지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한 41% 정도 됐고 수입액도 GDP 대비해서 한 37% 정도 됐으니까 상당하죠. 네, 상당한 규모고 상당 규모입니다. 네, 한 40% 가까이 수출액이 되니까 GDP 대비해서 음, 상당한 규모다. 우리나라 엄청나게 수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경상수지를 보면 경상수지가 아니고 이게 상품수지죠. 네, 상품수지. 네, 상품수지를 보면 수출에서 수입 뺀 게 상품수지거든요. 네, 상품수지. 빼면은 456억 2천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외 의존도를 보면 한 80% 정도 됩니다. 네, 80% 정도 됩니다. 대외 의존도를 보면 80% 정도.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높지 않았더라면 이 해외 의존도라고 하는 건 GDP에서 GDP 또는 GNI로 할 경우도 있고 GDP로 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수입액 더하기 수출액 곱하기 100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 8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8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DP에서 수출 수입액이 비중이 상당히 크죠. 네. 그렇게 대외 의존도가 크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토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해외 경제의 어떤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제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좋지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해외의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외 의존도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근간은 바로 저 대외 의존도 높은 대외 의존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주요 상대국을 보면 주요 교역 상대국을 보면 원래 그 수출이든 수입이든 90년대 그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항상 1, 2등이었어요. 미국과 일본이 수출 수입 모두 다 이야기를 했을 때 주요 교역 상대국은 미국과 일본이었다. 거의 뭐 2000년대 이전까지 미국, 일본, 미국은 한 우리나라 교역량의 거의 30%, 일본은 한 10에서 15% 정도 될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의 주교역 상대였는데 2010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 2017년을 통계로 보면 수출이든 수입이든 중국이 1등이에요. 네, 중국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는 2등이 미국, 그 다음 베트남, 홍콩, 일본은 저 뒤에 있죠. 5등입니다. 5등. 근데 수입을 보면 중국이 1등, 일본이 2등, 미국이 3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흑자를 그 무역 수지 또는 상품 수지 흑자를 보고 있죠.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흑자를 보고 있다. 미국은 흑자, 중국도 흑자, 일본은 적자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베트남과 홍콩 간의 아주 수출이 활발하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에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또는 상품 수지가 흑자로 돼 있어요. 예, 흑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중동 국가 석유가 나는 국가에서는 워낙 우리가 석유가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